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래의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열차 타고 오면서 옆에 여자 청년이 앉았길래 역사에 대한 또 6.25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게 됐습니다만, 정말 우리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알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6월 25일 제72주년 6.25 상기 그리고 승전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전 10시에는 현충원 참배가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우리 선현들을 기억하면서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님의 묘를 참배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한강 기적을 이룬 부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의 모습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는 숭례문 오거리 부상성 본관 맞은편이죠. 거기서 72주년 6.25 상기 승전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많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우파, 그리고 이제 그 6.25의 끝은 자유통일입니다. 저 사악한 전범 집단인 북한 괴뢰 정권을 정리하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빛과 행복을 나누게 하는 것이 6.25의 정전의 끝이, 종전이 자유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적인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그 나라의 독립과 건국과 전쟁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인 나라가 1776년도에 독립전쟁을 하고 1789년도에 초대 국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독립과 건국과 또 이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이 약 260년 만에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과 3년 후인 1948년 건국과 그리고 2년 만에 우리도 남북전쟁, 기습남침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렇게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를 만든 그런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됐다는 것은 이건 미국 못지않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나라와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방법과 건국과 6.25 기습 남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국과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바로 일주일 전이죠. 6월 19일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을 제정했습니다. 무슨 날이냐? 준틴스라고 하는데, 준틴스라는 말은 준 19th, 6월 19일을 줄여서 준틴스라고 하는 날인데, 바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을 바로 연방의 국경일로 정한 날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 때의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날 휴일이었습니다. 이 대사관도 돌았고 연방정부가 다 쉬었습니다. 자, 이 주스틴이라는 날은 어떤 날인 거 아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1861년도 3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4월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반부에는
남군이 우세했죠. 그러다가 1863년도 1월 1일 날 이제 북군이 승기를 잡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15일 날이죠. 링컨 대통령이 잠투랭하게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16일을 남북 전쟁을 종전한 날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군의 로저 그랜즈라는 장군이 텍사스에 진입을 해서 텍사스의 마지막 갤버스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노예들을 마지막으로 해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예들이 해방한 이 날 1865년 2월 19일을 노예 해방일로 그동안 이렇게 지내지다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 때에 정식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국가기념일을 12번째 국가기념일을 제정한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이 바로 156년 전 남북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비록 역사가 짧지만 말씀드린 대로 1600년도부터 이민이 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1776년도에 독립전쟁을 시작하고 또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 북부가 생기면서 약 25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미국입니다만은 지금 세계를 완전히 모든 면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비록 짧지만 독립전쟁과 남북전쟁과 비록 그들에게는 동족상쟁의 내전이죠. 북부와 남부가 전쟁을 한 내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자기들이 참전한 전쟁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북전쟁은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전쟁으로 굉장히 미국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연설을 한 게티스버거 연설, 그게 바로 게티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북군이 승기를 잡으면서 전몰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령제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하는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입니다. 제가 미국을 몇 번 방문했는데 이 게티스버그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 전쟁 상황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정말 심지어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아주 보존할 정도로 그렇게 게티스버그의 전투 상황 또 전리품 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게티스버그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에 전시한 북군의 대포가 있어요. 그 대포에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그 대포에다 이제 손을 넣었더니 미국인 노부부 두 분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미네소타주의 역사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인데 동양인이 게티스버그에 와가지고 북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포에 손을 넣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남북전쟁의 승리의 그 사건으로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군의 3.5인치 포거든요. 즉 남군은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리 장군이라든지 그런 장군들도 많고 전략가도 많고 또 개전 초기에 무기도 풍성했고 했기 때문에 북군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대신에 북군은 이제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대포를 생산했는데 최초로 대포 안에 강선을 설치한 겁니다. 강선.
여러분 이제 대포 안에 이렇게 선을 넣으면 이제 포탄이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포로 인해서 이제 남북 전쟁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아주 그 상징적인 기념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동양인이 손을 집어넣으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자, 이렇게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1945년 광복과 또한 1948년 건국과 그리고 1950년 2월 25일 동족 상징의 비극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북계 공산 집단과 또 소련과 중공까지 합세한 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친 그야말로 위대한 국제전쟁의 승리가 바로 6.25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북침설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북 좌파들이 국부 이승만 박사를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한강다리 뚫고 도망갔다고 하는 한강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강 폭파의 이 진실, 그리고 피난 방송의 진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지라라고 하는 6.25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탄생하게 된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역사적인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좀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해서 영상도 있고 또 중요한 역사적인 증언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또 하고요. 오늘은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침설의 진실입니다. 자, 한번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죠. 자, 이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이 두 달 후에 바로 공산당 반란군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국군이 이 반란군을 토벌하게 되는데, 그 당시 토벌 사령관이 누구냐? 송호성 준장입니다. 그리고 작전 장교가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소령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진 가운데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이 토벌 사령관 송호성 준장이고요. 그 옆에 지도를 보면서 작전을 조언하는 분이 바로 박정희 소령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미24 군단, 바로 군사고문단 풀러 대령이 이렇게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사진은 송호성 장군과 풀러 대령이 함께 기념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여순 반란 사건을 바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국군 내에 빨갱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처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어렵다 해서 이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숙군 작업이라고 그러죠. 군대 내 공산당들을 체포하는 숙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박정희 소령이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바로 박정희 소령을 포섭하려고 했던 이재복 목사가 그 남로당 명단에 이름을 넣는 바람에 이제 박정희 소령이 체포당하는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숙군 사건으로 박정희 소령이 체포가 됐지만 혐의가 없고 또 많은 이들의 구명 노력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가 사면형 집행정지로 석방을 시킵니다. 자, 이 여순 반란 사건이 반란 사건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자, 이 풀러 대령과 그레드웰 대위가 14연대 연대기를 뺏은 겁니다. 연대기를.
자, 국군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 공산당. 자기 마음대로 14연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민군 깃발청을 만들었죠. 그 당시 빨갱이들 얼마나 무식한 거 아니? 여러분 저 사진을 보세요. 14연대라고 했는데 제14연대인데 제자를 어떻게 썼습니까?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제대로 못 쓰는 이 공산당 빨갱이들이 이 14연대기 제14연대, 제5연대, 제14연대, 제5여당, 제14연대로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것을 이제 제압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반란 사건의 이 가담자들을 국군이 체포할 때 많은 국군들이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참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모에 띠를 둘렀죠. 노란색 띠를 둘렀는데 제가 이제 많은 그 어르신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전철에서 그 무공훈장을 다른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에서 이 14연대를 진압한 데 참전한 그런 용사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하고 어르신 그때 철모에다가 노란 띠를 두르고 비표시로 노란 띠를 들이고 전투를 하셨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어르신이 허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때마다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 내에도 빨갱이가 있기 때문에 암호 표시로 그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띠를 두르면서 전투를 했던 거더라고요. 자, 이제 북친설 말씀을 드리죠. 6.25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는 기습 남침과 동시에 전 북한 지역의 아나운서가 누군지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아나운서의 멘트로 전 북한 지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지금 남한의 송호성 부대가 북침을 해서 우리가 격퇴하고 있고 지금 급속하게 격퇴하면서 서울로 진군하고 있다라고 바로 새벽 4시부터 6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일어날 때 6시에 전 북한 지역에 바로 북침설을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송호성 부대가 국군 송호성 부대가 북침을 해서 우리가 격퇴를 하고 있고 지금 급속하게 서울로 진군하고 있다. 자,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했을 때 송호성이는 이 광복군 출신이고 중국군 출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무식하고 해서 토벌사령관 이후로는 한직에 머물렀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하도 없는 향토예비군 그런 이제 명목상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그때 박정희 소령은 말씀드린 대로 숙군 사건 이후에 석방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총명한 똑똑한 장교이기 때문에 문관으로 백선엽 정보국장이 전투 정보과라고 하는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문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이 문관이 어느 정도 총명했는 거 아니? 바로 북한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남침할 거라고 하는 남침 루트까지도 다 파악해서 정보를 보고했고 그 다음에 6월 25일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박정희 소령 어머님이 바로 4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숙군 사건 때였었잖아요. 49년도 석방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종을 못 받기 때문에 1년 후 바로 6.25 직전에 대구의 그 선산에 내려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6.25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3일 만에 다 점령을 했는데 빨갱이들은 다 얼북했겠죠. 바로 송호성이가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월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북을 해서 뭐라고 떠버렸겠어요? 내가 바로 북침을 한 송호성이다라고 선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문간이면서도 한강까지 왔다가 부대가 후퇴한 사실을 알고 한강을 만약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이 다 점령이 되고 다 그럴 상황인데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유엔군이 그 결성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바로 소령으로 복귀시켜서 바로 전투정복과에 이제 다시 군무를 하게 됩니다. 참 역사에 참 놀라운 아이러니인데 바로 유엔군이 결성될 때 그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박정희 소령을 바로 원대 복귀시킨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침설을 아시겠죠? 북침설은 김일성, 스탈린이 이미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바로 시나리오까지 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송호성과 내통을 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또 송호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군이 점령하고자 월북을 하고 월북해서는 북한군의 선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송호성입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이제 선전 방송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북침서의 진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종북 좌파가 뭐 남침 유도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만 박사의 한강론 종북 좌파가 왜곡하는 피난 방송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한강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도 남하를 못했던 거예요. 뭐 3일 동안 남하를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아니 한강다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도하를 합니까? 그래서 또 북한은 참 이게 얼마나 김일성이가 무식한 놈인고 하니 도하 장비까지도 마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하 장비를 마련하고 또 이것을 가져오고 해서 다리를 놓고 7월 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점령했던 그 유명한 유경수 땅크 사단이라고 그러죠. 105 전차 내가 한강을 이렇게 대충 수리해서 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철도원 모습이 보이죠. 탱크에 앉아있는 사람. 이게 뭡니까? 바로 철도원 빨갱이입니다. 그 대한민국 내에 빨갱이들이 숨어있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 다 나와서 언론, 방송, 철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부역을 하고 공산당을 도와줬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철도라는 것은 군인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빨갱이 철도원들이 다시 다 등장해서 기차를, 열차를 운영하고 또 철도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남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이제 미군에서 북한이 남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뒤에 한강 이 부교를 폭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날 평양까지도 폭격을 하면서 한강까지 3개 철교가 폭파가 되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한강다리 지금 2개째 폭파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3개를 다 폭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도교가 있는데 이 인도교는 미 군사 고문단이 공병이 이제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장입니다. 자, 한강다리 폭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미 7월 3일 날 북한의 주력이 다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날 폭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남침을 저지하고 보급성을 일치에 저지하긴 했지만 바로 북한은 7월 3일 날 한강다리를 도하자마자 곧바로 하루 만에 인천을 점령하고
수원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폭파는 전쟁 시에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 6월 28일 날 새벽 2시 반에 한강 다리를 폭파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한강 다리 폭파가 늦었으면 북한군이 그대로 한강을 탱크를 도하해가지고 7월 3일까지 기다릴 거 없이 바로 남한이 바로 금방 내 적화 통일할 그러한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강 폭파의 진실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북좌파가 많이 왜곡한 얘기를 들 것입니다. 지금 북해군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국군이 반격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해주를 점령하고 평양에서 점심 냉면 먹고 저 신의주에 가서 낙동강에 칼을 씻고 통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방송을 이승만 박사가 했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그게 100% 조작 날조입니다. 자, 제가 사건의 그 시간대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기습적으로 서울을 점령해 오니까 9월 27일 날 미 대사 무초가 지금 미 대사관도 옮겨야 되고 다 철수하기 때문에 대통령 박하도 정부를 옮겨야 됩니다. 해서 27일 날 이제 정부가 대전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너무 내려왔다.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대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쟁이 나자마자 모든 방송국은 국군이 장악해서 전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를 국방정보국이 장악해가지고 전시 방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군가도 틀어주고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저쪽 서부전선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알려주고 또 무엇보다도 군사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하면 안 되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방송도 하고 그런 방송을 국방부 정원국에서 김현수 대령이 보도과장이 되어서 그 보도과에서 모든 방송을 쭉 했던 것입니다. 27일 날 저녁에 이승만 박사가 대전 임시 수도에서 있을 때 무초 대사와 미 군사고문단이 와서 회의를 하는 중에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급하게 피난 내려왔지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내서 그 당시 그 미 방송국에서 미 통신대에서 이승만 박사의 그 연설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녹음한 방송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 유엔이 미국이 도울 것이고 유엔이 도울 것이고 이제 또 미 공군이 참전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송을 녹음을 해가지고 전화로 KBS 보도국에 보내가지고 저녁 한 9시쯤에 이승만 박사의 육성 방송을 처음으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6월 27일 날 상황이 어때요? 큰일 났잖아요. 미아리까지 막 넘어오고 미아리에서 총성이 들리고 저 창동에서 막 날리고 치고 서울이 그 점령 직전인데 그 방송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해서 김현수 보도과장이 그 방송을 이제 짧게 보도하다가 중지를 시키고 이제 다른 군과 같은 방송을 하다가 너무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한 10시경에 모든 주요 방송 장비를 다 철거해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보도과장이 이제 전시에 너무 피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새벽 2시 반에 한강다리 폭파하는 그 포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강다리가 폭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장비를 후퇴시키려고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급한 상황을 알고 바로 다시 지금 정동교회와 이 대사관 옆에 그 당시 KBS가 있었는데 그 KBS 국방부 전문 방송으로 집철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방송 장비를 철수시키고 방송 상황을 보려고 방송국을 갔더니 이미 북계군 특수부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시에 가장 중요한 게 방송장악입니다. 방송장악 아시죠? 5.16 혁명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아리에서 이미 미국 특수부대가 민간인 복장으로 잔입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장악했습니까? 바로 KBS 방송국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겠어요? 바로 한국은행. 왜? 금괴를 뺏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김현수 대령이 KBS에 도착하는 순간 그 방송국에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냐 했더니 뭐예요? 북계군 특수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전이 벌어져 가지고 김현수 대령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서 6.25 발발 이후에 최초의 고위급 대령으로 김현수 대령이 그 방송국 앞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방송이라는 거는 KBS 본사가 있고 그것을 송신해서 또 전국에 알리는 송신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희송신소였습니다. 연희송신소에서는 그 연희송신소 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황을 모르니까 새벽 6시 방송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군가를 틀었습니다. 자, 북한 인민군이 이제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6시부터 바로 평양에서 준비한 방송을 그때부터 하루 종일 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이승만 박사의 이름을 빙자한 바로 피난 방송입니다. 서울 시민은 안전하게 하고 도망가지 말고 어쩌다 또 우리가 해주는 그런 그 외국 방송을 서울 시민들을 피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외국 방송을 미리 평양에서 녹음해와 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전날 이승만 박사가 간단하게 방송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이승만 박사를 빙자한 그 외국 방송이 일어나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재미난 역사를 공개합니다. 그 평양에서 녹음해온 방송국 아나운서가 누군지 아세요? 외무부 장관 강경화의 아버지 강창선 아나운서입니다. 강창선 아나운서는 평양 방송국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방송국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송호성 부대 북침설이라든지 이제 오늘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서울을 점령했다고 하는 평양 방송국 아나운서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창선 아나운서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강창선 아나운서가 평양 방송국에 그 녹음을 가져와 가지고 틀어줬던 거죠. 강창선은 언제 월남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공군이 개입한 바로 서부전선에서 12월 4일 날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PPT가 있네요. 강창선 아나운서가 1973년도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가지고 저기 친구들 그 당시 뭐 해방 이후에는 서로 이제 경성방송국을 알고 있었으니까 KBS에 입사해가지고 KBS에서 이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죠. 뭐 스포츠 아나운서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대북 방송할 때는 이제 자기의 북한의 경험담을 통해서 대북 방송도 하고 자 어쨌든지간에 6.25 전까지 강창성이는 북한에 평양에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든 또 억지로든 어쨌든 평양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12월 4일 날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KBS에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KBS 아나운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명한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이제 또 파견 나가서 파견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강경화가 이제 영어도 배우고 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실 알았죠? 여러분 이제 조선일보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6월 28일 날짜로 이제 서울이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소회를 발매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북한에서 이미 조선일보 활자판을 빨갱이들이 다 간첩들이 조작해가지고 활자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와서 빨갱이들이 다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조선일보를 점령해가지고 그 판으로 찍은 판이 호해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북핵은 방송 담당 특수부대들이 원판을 아예 미리 만들어 와가지고 점령하자마자 인쇄돼서 호해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일보에 또 제가 멍에를 벗겨드리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진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박사는 6월 27일 날 대전에서 의례적인 그러한 방송을 했고 그것이 전화선을 통해서 9시경에 잠깐 방송을 하다가 북해군의 이러한 그 기습남침의 전황이 긴급함으로 인해서 금방 중단을 시켰고 말씀드린 대로 북해군이 KBS를 점령해서 북한에서 녹음해온 그러한 조작 방송, 이승만 박사에 대한 왜곡 방송 그런 방송을 아주 하루 종일 틀어줘서 피난 못 간 사람들은 맨날 그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런 이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6.25 노래 아시죠? 6.25 노래. 6.25 노래는 박두진 씨가 작사를 하고 김동진 씨가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 12월 3일 날 주일 날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공군 개입으로 말미암아 피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피난 내려온 게 유명한 사람으로 작곡가 김동진, 그다음에 문학가 양명문 씨하고는 나중에 1955년도에 유명한 조국찬가라는 노래를 작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양화가로 유명한 김병기, 그리고 평양 아나운서 강창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동진이라는 분이 얼마나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냐.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남한에 오면서 우익의 중심 인물이 됐고 북한의 우익의 중심은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한의 우익들이 고아 송진우라든지 또 설사 장덕수라든지 또 인천 김성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조만식 선생, 공산주의에 고통을 당하는 조만식 선생님 이제 내려오게 하려고 했지만 이 조만식 선생님은 내가 북한 양떼를 버리고 내려올 수 없다. 그래서 대신 이 사진을 찍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죠. 대신 자기의 근황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고 하는 근황 사진을 대신 이제 남한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에 오자마자부터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 조만식 선생님을 내려오게 해서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조만식 선생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만식 선생님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 흰띠를 두른 게 굉장히 감동적이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많이 패러디를 합니다. 근데 조만식 선생님이 이때 머리에 흰띠를 두른 이유는 머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 때문에 이렇게 흰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기독교 민주당을 통해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공산당이 제일 먼저 박해해서 12월 달에 고려 호텔에 이제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만식 선생님을 모시고 있던 청년 비서와 경호원들이 누구냐? 정일권, 김백일, 백선엽, 백인혁입니다. 바로 종북 좌파들이 이 네 분의 그 국군의 영웅들을 다 친일파로 매도하죠. 자, 만약에 이 네 명의 청년들이 친일파면 어디 감히 조만식 선생의 비서와 경호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조만식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독립 이후에 이 국군 창설 같은 거에 대한 그러한 배움이 군사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주 신경학과 함께 들어가고 했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애국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해방되자마자 바로 고향에 들어와서 특별히 북한 평양의 중심에 들어와서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한 게 백선엽, 백인혁, 또 경호 역할을 한 게 정일권, 김백일과 같은 이런 청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도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으면서 인민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군사 지식이 필요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백선엽을 꼬셨죠. 정일권을 꼬셨죠. 김백일을 꼬셨죠. 그러나 이 청년들은 민족주의적인 청년이고 애국 청년이고 자유민주주의 청년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회유와 협박을 거부하고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고려 호텔에 감금이 되게 되니까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만식 선생님의 비밀 서신을 품고 내려온 게 백인혁 바로 그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23살에 24살에 그 백인혁 청년이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이승만 박사한테 가져오는 그런 서치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조만식 선생님은 일찍 이렇게 고려 호텔에 감금이 됐습니다. 자, 1947년도 이제 미소 공동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7월 달에 평양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익 인사들이 비밀리에 야, 우리 북한 지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익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고 비밀리에 평양 남사년교회 송정근 목사님과 장대현 장로교회의 이 김하식 목사님이 당수와 부당수가 돼가지고 기독교 자유당을 비밀리에 창당하고 그러면서 미소 공동회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공산당이 또 어떻게 또 냄새를 맡았는지 5월 달에 약 40명의 주모자들을 다 체포하게 됩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우익 인사들이 거의 다 괴멸됐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목사 장로들이 그 우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 체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장대현교회 김하식 목사님 또 감리교를 대표하는 이 남산교회 송정근 목사님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컨퍼런스 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부연회가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재건되면서 북한의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송정근 목사님이 연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어떻게든 석방시켜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참 우리 그 선배님들이 참 순수하고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송정근 목사님을 석방을 시킬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송정문 목사님 대신 감옥에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송정문 목사님을 석방시켜서 이 서부회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 민족대표 33인 중에 유일하게 북한에 생존했던 분이 이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물론 김창준 목사라고 30수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빨갱이로 전향했기 때문에 33년을 안 치죠. 그 당시 북한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전혀 이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일제시대 때 감옥도 들락날락 했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하겠냐.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진구 목사님이 송정문 목사님은 나는 신학교 동기동창이고 1928년도 신학교 동기동창이고 나도 일제시대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대신 들어가고 송정문 목사님을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현명찬 목사님은 송정문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동창이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찍 연해주 소련으로 가가지고 활동하던 분이라 소련어를 또 능통하게 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소련에 능통하고 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한다고 감옥을 못 들어가 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들어가겠다.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네 번째로 배덕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해도에 숨어있던 일제시대 때 있던 피신에 있던 송정문 목사님을 모셔다가 해방 후에 남산연교회 청빙하면서 모신 목사인데 내가 대신 들어가고 나는 일제시대 때 감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명간조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37살로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르신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감옥에 들어가서 선배님들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아무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송정구 목사님이 못 나오면 부회장인 이진구 목사님이 연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이진구 목사님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배덕영 목사는 지금 성화신학교라고 해서 신학생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들어가면 안 되고 명간조 목사 당신은 똘똘하고 또 재주가 많아서 지금 향후 대책 노려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남아서 보좌해야 돼서 안 되고 신석구 목사님은 저놈들이 아무리 공산당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민족대표 어르신을 알아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르신을 모시고 현병찬 당신은 소련말도 하고 또 아주 인변에 눈하고 또 말을 잘하니까 모시고 갔다 와라. 그래서 현병찬 목사님이 이 신석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내무상 박일우를 찾아갑니다. 박일우를 찾아갔더니 박일우가 알아봐요. 어휴, 33인 민족대표 우리 신석구 목사님 아니십니까? 전에부터 증명했습니다. 어인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병찬 목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연설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연회가 우리 북한의 민중들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일장 연설하고 또 그 옆에 소련 또 고문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련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또 소련 말로 유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박일우 내무상이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소련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송정문 목사뿐만 아니라 윤창동 목사, 이피등 목사 이 두 분은 나중에 다 월남에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또 건물도 되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석방을 시키고 또 특별히 승용차까지 대령해가지고 남산교회로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 목사님이 너무 고문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죽기 지경까지 갔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김하신 목사님은
계속 비밀 감옥에 이제 갇혀 있게 됐던 거죠. 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2시에 이제 내무서의 비밀 요원, 오늘날 말하면 보위부의 한규만 소자가 남산연교회 송정근 목사님을 새벽 2시에 체포를 해가지고 비밀 감옥에 갇혀 있던 조만식 장로와 이 김하식 목사님을 데려다가 대동강 숙소에서 새벽 4시에 총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시죠. 그 총성을 듣고 작전국장 유성철 중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침 신호탄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 김하식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작곡가 김동진입니다. 그러니 5년 동안 공산치하에서 음대 교수로 있으면서 얼마나 참 살얼음판을 참 걸으면서 숨을 죽이고 살아 있었겠어요. 자, 송정근 목사님의 장남은 송창화인데 평양의대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체포되는 바람에 평양의대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퇴학을 당했죠. 그래서 열애도 월남해라해서 단신으로 월남을 했는데 대구로 월남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곧바로 군의관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서울 수복작전이 국군 1사단과 함께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평양의 출신인 송창화 군의관과 서대문 형무소 형목이었던 이명재 목사가 송정근 목사님의 동기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봉대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왜? 이 위익 인사들의 형무소를 해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양 형무소에서 이 생사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되죠. 역시 백선엽 사단장도 자기의 스승 조마시 스승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48기 출신의 전재구 대위와 남성인 중위, 미군 통역관이었던 남성인 중위, 이 둘을 비밀리에 미리 평양에 보내가지고 조마시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되십니까? 못 찾죠.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가들은 조만식 선생님을 언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김일성이가 도망가면서 사살해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평양을 해방한 날을 다 기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재구 대위와 남성인 이 중위가 조만식 선생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이게 평양 남산연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종탑이 있죠. 이게 유명한 김창식이 종탑입니다. 평양을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도와줬던 그 김창식이를 기려서 종탑 이름을 김창식이 종탑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시철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은 아도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시철아가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식이 그러니까 김창식이까지가 이름인 줄 알고 김창식이 종탑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전재구 대위와 남성인 중위가 이 종탑에 올라가서 이 종을 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해방됐다는 거죠. 평양이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시민에게 평양이 국군에 의해서 해방됐다는 걸 알리고 또 백선엽 사단장에게도 평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이 종을 울리면서 소식을 알려주게 됐던 거죠. 이 남산연교회는 1894년도 평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요. 1903년도에 평양 최초의 벽돌 건물로 그 당시부터 해방 때까지 한반도 최대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만식 선생님 대신에 기독교 민주당 부당수였던 이은영 목사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이은영 목사님이 이 남산연교회 13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전쟁을 일으킬 때
41년도 12월 8일 날 바로 이 남산의 교회를 고의로 방화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주식의 교회를 아주 폐허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화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방 후에 송정훈 목사님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을 합니다. 그런데 1982년 김일성이가 60세 회갑 기념으로 이 교회를 자리에다가 원래는 정부 종합 총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대신 인민대 학습당을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건물이 유명한 북한의 공산주의 세뇌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 학습당이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주석단이고 그 앞이 바로 김일성 광장입니다. 그 앞에 대동강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체탑 있지 않습니까? 이 주체탑이 바로 국군 일선안이 주둔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둔했던 자리에 주체탑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2개월 동안 평양이 해방이 됐는데 중공군의 기습 개입으로 말미암아 12월 3일 날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철수하고 4일부터는 이제 배와 대동강 철교를 통해서 피난민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김하식 목사님의 아들인 김동진, 또 양명문, 또 강창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된 사실은 이 대동강 철교를 누가 끊었겠어요? 북한군이 끊었죠. 북한군이 국군 일사단이 도착을 하니까 진입하지 못하게 한강다리 끊듯이 대동강 다리 철교를 정확하게 폭발을 김일성이 명령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폭파됐는데 이것도요 유엔군이 폭파했다고 또 그렇게 또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군이 자기네들이 다 후퇴하고 폭파해서 이렇게 피난민들이 이렇게 끊어질 철교를 넘어왔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러진 다리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부교도 설치하고 임시 다리를 설치하고 해서 배로도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진 작곡가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소식도 모르시고 순교자의 후손으로 부산에 내려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당연히 김동진이를 또 총리하고 또 위로하죠. 그래서 1951년도에 이제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6.25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정원국의 이선근 정국장에게 명령해서 6.25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박두진이 작사를 하고 김동진이 바로 작곡을 한 게 바로 이시랴 6.25 노래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1952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음반이 나오는데 그 음반의 영어 제목이 빅토리송입니다. Korean War Victory Song.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계속 상기하자 6.25, 6.25는 승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팩트가 있는 것이고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25 집회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역사를 정립해서 6.25의 열매인 자유통일까지 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정립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새롭게 나가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우익 청년들과 또 우익 인사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은 물론 대규모 집회로 새로운 역사를 아주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1955년도 이제 휴전을 마치고 한미동맹과 또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억 불일 때 군사원조로 4억 불, 경제원조로 4억 불, 8억 불을 이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우리의 비전은 자유통일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시해서 만든 게 양명문, 김동진과 함께 월남엔
양명문 서울대 교수인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의 유명한 노래가 동방의 아름다운 바로 조국 창가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리통일까지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점이 이번 6.25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스튜디오 상황이 부족해서 다양한 직접 그 강창선 증언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또 소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 또 녹화해서 올리면 많이 이렇게 배포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고 또 자각할 수 있고 종북좌파의 모든 거짓된 역사, 북한의 거짓된 역사, 종북좌파의 거짓된 역사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동안에 속은 종북좌파의 속은 좌파의 순진한 우리 국민들까지도 우리 공화당이 다 포용하고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